어머니, 여기서 잠시만 지내면 안 될까요? 돈은 다 어디 갔어? 3,500만 원 가져갔잖아. 설명하기 어렵어요. 하지만 나쁜 데 쓴 건 아니에요. 누나, 며느리 말이야 좀 이상해. 가게 문 닫고 나서 식당 안을 뒤지는 것 같더라고. 아들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들고 사라진 며느리가 석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새벽 3시 죽은 아들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있던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배신은 가족에게서 온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겪은 믿음과 배신,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각색하여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0해 국수집을 지켜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문희. 올해 71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연화댁이라 부릅니다. 제가 30년째 운영하는 국수집 이름이 연화면옥이거든요. 매일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이제는 몸이 시계예요. 무릎을 주무르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가게로 향합니다. 어둠 속에서 가스불을 켜고 커다란 육수 냄비에 물을 붓는 것. 그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사골, 한우 양지, 말린 표고버섯 한 봉지, 무 3개, 대파 1단, 양파 5개. 정성스럽게 손질한 재료들을 넣고 불 조절을 시작하면 어느새 하늘이 밝아옵니다. 연화댁 국수는 다르다니까. 이 집 육수 맛은 못 따라해. 손님들이 하시는 말입니다. 30년 한결같은 맛.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혼자 한 지는 벌써 15년째입니다. 남편 박성우는 15년 전 48배 나이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던 그 순간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제 세상은 단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외아들 박도연. 그 아이가 제 전부였습니다. 도연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꿋꿋하게 문상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있잖아. 25 청년이 어깨를 펴고 그렇게 말해주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도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3년 전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서윤아. 28배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좀 밋밋했어요. 화려하지도 말이 많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연이가 좋아했습니다. 엄마, 유나는 착해요. 조용하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하지만 그날 도연이가 유나의 손을 잡고 제게 인사하러 왔을 때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우리 도연이도 가정을 꾸렸구나. 신혼집은 가게 근처 작은 빌라였어요. 도연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게에 들러 국수를 먹고 갔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손님 많으면 일손 구해. 그 아이는 늘 그렇게 말했죠. 제가 육수 냄비 앞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으면 뒤에서 살짝 안아주곤 했습니다.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달을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 17일,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았던 날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면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가게는 북적였습니다. 할머니, 잔치국수 하나요. 여기 비빔국수 추가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땀을 닦으며 국수를 삶고 또 삶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가게 전화기가 울렸어요. 네, 연하면옥입니다. 제가 받자마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도연 씨 보호자 되십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만. 서대문 경찰서 교통과입니다. 박도현 씨가 오늘 오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한국대학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는 시선,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이 걸렸는데 그 1시간이 10년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머릿속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유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유나야. 제가 다가가자 유나는 저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호자님,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에서 이미 귀가 멍해졌습니다. 뇌사 상태였고 병원 도착 당시 심정지가 왔습니다.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유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아, 우리 도연이.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안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차가운 침대 위에 하얀 천으로 덮인 몸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천을 천천히 걷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제 아들. 얼굴에는 상처 하나 없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도연아, 손을 뻗어 아이의 볼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연아, 엄마 왔다. 일어나. 응, 엄마 왔잖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나도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미안해요. 미안해요. 유나가 도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없이 들은 말. 하지만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3일 동안
저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에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주석에 나란히 앉아 문상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발인 날, 관이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먼저 갈게.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말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길, 유나는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슬픔이 너무 커서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뼈를 추리는 시간. 하얀 재 속에서 도연이의 뼈 조각을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우리 도연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너무 고요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어릴 적 사진을 꺼내봤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그리고 결혼식 사진. 사진 속 도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날 두고 갔니?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2층에 있는 도연이 방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게 2층은 제 집이었어요. 제 방, 창고방, 그리고 도연이 방. 도연이가 어릴 때부터 쓰던 방이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가끔 들러서 쉬어가곤 했죠. 엄마, 잠깐 누웠다 갈게요. 그렇게 말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가던 모습,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도연이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아직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면 도연이가 정말 없다는 게 실감날 것 같았습니다. 그 방은 그렇게 닫힌 채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 멈춘 방. 저는 그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유나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냥 한번 들렀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주방을 둘러보다가 도연이가 좋아하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쪽 구석 자리였죠. 여기 도연 씨가 항상 앉던 곳이에요. 유나가 테이블을 쓰다듬었습니다. 잔치국수 하나 먹어도 될까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방에 들어가 국수를 삶았습니다. 유나 앞에 국수를 놓았는데 유나는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못 먹겠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며칠 뒤 유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이랑 보험금이 나왔어요. 책상 위에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여기 보관해 주세요. 저는 아직 정신이 없어서 유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유나야, 너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 후로 유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게에 들렀습니다. 주로 저녁 무렵이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들어갈게요 하고 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요.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셔서. 그래, 다녀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유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유나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도연 명의로 들어온 보상금과 퇴직금이 정리된 직후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목돈이 한 번에 인출되어 있었어요. 3,500만 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돈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 잃은 집에서 챙길 건 결국 그것뿐이었지.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유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도연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국 돈을 들고 도망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유나 봤어요? 아니, 며칠째 못 봤는데? 신혼집에도 가봤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에는 광고지가 가득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젊은 여자가 과부로 평생 사는 게 쉽지 않겠지. 차라리 돈이라도 가져가서 새 인생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쓰렸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무릎 꿇고 울던 모습. 도연 씨, 미안해요. 그렇게 중얼거리던 목소리. 연기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제 마음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1월 말.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이었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대라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지 않고 인사했죠.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비에 젖은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석 달 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어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시만 지내면 안 될까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돈 다 쓰고 이제 와서? 갈 곳 없어서 여기 온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왜 왔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다 어디 갔어? 3,500만 원 가져갔잖아. 유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뭐?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나쁜 데 쓴 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 썼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돈 다 챙겨갔으면 됐잖아. 이제 와서 왜 여기 와? 유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친정가. 친정에는 못 가요. 왜? 또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고무 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일할 거면 주방으로 들어와. 놀고 먹을 생각이면 당장 나가고.
유나가 캐리어를 놓고 천천히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뭐부터 해요? 설거지. 네. 유나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았어요. 1시간, 2시간. 계속 서서 일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연기하는 건가? 불쌍한 척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9시가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2층에 빈 창고방 있어. 거기 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단단히 닫혔습니다. 절대 속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정태수 63. 저보다 8살 아래죠. 어릴 적부터 숫자에 밝고 계산이 빠른 아이였습니다. 구구단은 유치원 때 다 외웠고 초등학교 때는 주산대회에서 상도 탔어요. 부모님은 태수를 많이 아꼈습니다. 우리 태수는 머리가 좋아. 나중에 큰 사람 될 거야. 저는 공부보다는 장사에 재능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국수집을 열게 됐습니다. 태수는 대학을 나와서 한때 회계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성격이 맞지 않았는지 몇 년 못 가서 그만뒀습니다. 그 뒤로는 이것저것 하면서 떠돌아다녔죠. 결혼도 한 번 했는데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제가 국수집을 키우는 동안 태수는 자연스럽게 제 일을 도왔습니다. 특히 회계와 거래처 관리는 태수가 맡았어요. 누나는 장사만 해. 숫자는 복잡하잖아. 내가 볼게. 태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편했어요. 장부 정리, 세금 계산, 재료비 정산. 머리 아픈 일들을 태수가 다 해줬거든요. 저는 그저 국수 삶고 손님 받는 데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태수야, 이번 달 매출 어때? 응, 괜찮아. 작년보다 조금 올랐어. 그래, 다행이다. 그런 대화만 나누면 됐죠. 태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장부를 보여주며 설명해 줬어요. 이게 매입, 이게 매출, 이게 순이익. 걱정 마, 누나. 다 잘 되고 있어.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눈 남동생이었으니까요.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세상에 남은 혈육은 태수뿐이었습니다. 그런 태수가 저를 속일 리 없다고 믿었어요. 도연이가 죽고 나서 태수는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나, 혼자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새벽에도 나와서 육수 끓이는 걸 도와주고 장 보는 것도 대신 가주었습니다. 고마워, 태수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이가. 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누나,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피곤한가 봐? 응, 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태수가 가방에서 갈색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마셔. 이게 뭐야? 쌍화탕. 한약방에서 지어온 거야. 몸에 좋아. 그래, 고마워. 저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 맛있네. 다 마셔. 기운나게. 응, 고마워 태수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무슨 소리야? 누나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나가 주방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는 것도. 그러던 어느 날 태수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응? 며느리. 유나 말이야. 왜? 태수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밤에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이상하게? 응. 가게 문 닫고 나서 장부를 뒤지는 것 같더라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부를? 응. 며칠 전에 늦게 왔었잖아. 그때 2층에 불이 켜져 있길래 올라갔는데 유나가 깜짝 놀라면서 뭔가를 숨기더라고. 조심해, 누나. 돈 들고 도망쳤던 사람이잖아. 또 뭘 노리고 온 건지 몰라. 그 말 한마디에 제 시선은 완전히 유나에게 향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야 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수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유나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낮에는 조용히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시키는 대로 묵묵히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저는 2층 제 방으로 올라가는데 유나는 1층에 남아있곤 했어요. 먼저 올라가세요. 정리 좀 하고 올라갈게요. 유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태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일부러 1층에 내려갔습니다. 유나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뭐해?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유나가 깜짝 놀라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 어머니. 뭐 적고 있었어? 그냥 개인 메모요. 보자. 유나가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개인적인 게 어딨어? 보여줘. 유나는 천천히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받아서 펼쳤는데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날짜, 수량, 금액. 11월 3일 마이너스 사골 50kg, 250만원 장부상 320만원. 11월 5일 마이너스 양지 30kg, 280만원 장부상 390만원. 11월 7일 마이너스 건표고 20kg, 38만원 장부상 52만원. 재료 구매 내역 같았는데 2가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재료 구매 기록이요. 왜 금액이 2개씩 있어? 왼쪽은 실제 구매 금액이고 오른쪽은 장부에 적힌 금액이에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야? 어머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해? 유나가 수첩을 펼쳐서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하루 평균 손님이 200명 정도인데 삼촌이 주문하는 재료는 300명분이에요. 그리고 실제 구매 금액보다 장부에는 훨씬 높게 적혀 있어요. 외상거래처 명단에도 실제로 없는 업체들이 있어요. 제가 전화해 봤는데 존재하지 않는 곳들이었어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수첩을 더 넘겨봤어요. 뒤쪽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계산들이 있었습니다. 6년간 차액 누적 약 1억 2천만 원. 그리고 반복되는 이름 하나. 정태수? 너 태수 뒤조사하고 있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닥쳐. 저는 수첩을 집어던졌습니다. 돈 들고 도망쳤던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안 일에 참견이야?
어머니, 들어보세요. 필요 없어. 당장 방으로 올라가. 유나는 수첩을 주워들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유나 말이 사실일까? 아니야. 태수가 날 속일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태수에게 물어봤어요. 태수야, 재료 주물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손님 많아서 그래. 미리미리 쟁여놔야 재고 안 떨어지잖아. 그렇긴 한데. 그리고 거래처 중에 연락이 안 되는 곳도 있던데?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누나가 왜 그걸? 유나가 그러던데. 아, 그 여자가 또 쓸데없는 짓을. 태수가 혀를 찼습니다. 누나, 그 여자 말 듣지 마. 돈 들고 도망쳤던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가계부를 뒤지고 그래. 조심해야 돼.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게에는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주방에서 만든 국수 양과 홀에서 팔린 그릇수가 자꾸 맞지 않았어요. 오늘 면 35kg 삶았는데 그릇이 190개밖에 안 나갔네. 제가 중얼거리자 태수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렇긴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 누나. 태수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밤마다 여전히 그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재고가 맞지 않는 날이 잦아졌어요. 분명 어제 확인했을 땐 우족이 3박스 있었는데 오늘 보니 1박스밖에 없었습니다. 태수야, 우족 어디 갔어? 아, 그거. 함흥면옥 사장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좀 나눠줬어. 나중에 받기로 했어. 그래. 뭔가 이상했지만 태수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눈 동생이었으니까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치는데 태수가 갑자기 생각난 듯 갈색 병 2개를 들고 왔습니다. 누나, 유나야. 우리 둘을 불렀어요. 날씨도 추운데 이거 마셔. 이게 뭐야? 쌍화탕. 요즘 둘 다 너무 피곤해 보여서 한약방에서 또 지어왔어. 태수가 저에게 1병, 유나에게 1병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태수야. 고맙긴. 우리가 남이가. 요즘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둘 다 마시고 푹 쉬어.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와서 육수 끓일게. 그래도 되겠어? 당연하지. 누나는 좀 쉬어야 돼. 저는 고마운 마음에 쌍화탕을 받아들었습니다. 유나도 병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삼촌. 천만에. 유나도 고생 많아. 얼른 마시고 쉬어. 태수는 우리가 마시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나갔습니다. 그럼 난 가볼게. 내일 봐. 응, 들어가. 저는 쌍화탕을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 유나도 옆에서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먼저 올라가세요. 설거지만 마저 하고 올라갈게요. 그래.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쌍화탕을 먹고 침대에 누우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오늘 많이 피곤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여러 명이 움직이는 소리,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해. 누나 깰라. 태수 목소리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거 진짜 최상급 우종 맞지? 한우 사골도 들어있고? 그럼 10년 동안 우려낸 비법 육수야. 우족, 최고급 한우 사골, 양지, 표고, 건새우. 다 들어가 있어.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발소리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창고 문 여는 소리, 무거운 것을 끌어내는 소리. 이 스테인리스 통 조심해. 육수 쏟으면 안 돼. 알았어. 근데 이게 몇 통이야? 대형 통 5개. 각각 50리터씩이야. 뭐라고? 제 육수였습니다. 30해 동안 지켜온 연하면옥의 생명이었어요. 조심해서 실어. 하나라도 쏟으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소리치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래층이 조용해졌습니다. 육수와 재료를 다 빼돌린 것 같았어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태수? 발소리는 제 방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기, 문 여는 소리. 도연이 방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방. 태수가 왜 도연이 방에?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서랍 여는 소리, 마구 책상을 뒤지는 소리, 그리고 종이 넘기는 소리. 태수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이제 이것만 정리하면 끝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도연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태수가 도연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부가 펼쳐져 있었어요. 두꺼운 장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부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태수가.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태수야. 태수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누나? 왜 일어났어? 그게 뭐야? 제가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태수가 황급히 장부를 덮으려 했습니다. 보여줘. 저는 다가가서 장부를 잡아챘습니다. 안 돼. 태수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뭔지 봐야겠어. 누나, 진정해. 우리는 장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아니야. 이건 내가 봐야 할 거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찢어지는 소리. 장부가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저는 반쪽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수도 나머지 반쪽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실제 금액과 보고 금액의 차이. 도연이가 죽기 전 적어놓은 장부였습니다. 6년치 기록. 이게 뭐야? 누나. 6년 동안 넌 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괜찮으세요?
유나야. 유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래층에서 육수 빼돌리는 것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삼촌 집에 숨겨놓은 이중 장부도 확인했어요. 이 계집애가 태수가 유나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몸을 유나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태수야, 멈춰. 누나,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유나가 제 팔을 잡아 도연히 침대에 앉혔습니다. 저는 아직도 손에 쥔 반쪽 장부를 보고 있었어요. 유나야, 이게 다 뭐니? 천천히 설명할게요. 이 방에 있던 장부는 태수 씨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유나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삼촌을 미행했어요. 석 달. 유나가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삼촌이 부동산에 가는 것, 매수자와 접촉하는 것, 함흥면옥 사장과 만나는 것.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쌍화탕도요. 쌍화탕? 네. 전부터 삼촌이 어머니께 쌍화탕을 자주 권했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한약방에 전화해서 똑같은 쌍화탕을 미리 사놓았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야, 네가 정말. 태수는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요. 유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삼촌 가방에서 미리 쌍화탕을 꺼내 수면제를 타지 않은 쌍화탕과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네. 어머니는 수면제를 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도요. 그리고 식당 화분에 카메라를 숨겨두었어요. 육수와 재료를 빼돌리는 영상도 모두 녹화되었어요. 유나가 카메라를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두운 화면. 하지만 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조심해서 실어. 육수 한 통에 50만 원씩이야. 대박이네. 거기다 우족이랑 사골까지 하면 1,000만 원은 받을 거야. 태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이면 가게 계약도 끝나. 누나 도장 위조해서 계약서 다 만들어놨어. 대박. 근데 누나 안 깨? 깨긴 뭘 깨. 수면제 여러 알 먹였어. 새벽까지 푹 잘 거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삼촌이 만든 위조 계약서예요. 어머니 임감도장을 몰래 찍어서 가게를 팔기로 했어요. 계약서에는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었어요. 태수야. 저는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잘못? 태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누나는 아무 잘못 없어. 아무것도. 그럼 왜? 하지만 난 평생 누나 밑에서 살았어.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15년 동안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장부나 정리하고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거지처럼. 명절마다 보너스 챙겨줬잖아. 대학 등록금도. 그건 20년 전 일이야. 20년 동안 나한테 뭘 해줬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나는 가게가 있잖아. 이 건물도 누나 거고, 도연이도 있었고. 나는
나는 뭐가 있어? 이혼하고 자식도 없고 나이만 먹어가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까지 죽고 나서 난 생각했어. 어차피 누나 죽으면 내 거잖아. 그럼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날 재우고 육수를 빼돌리고 가게도 팔려고. 그래. 태수가 인정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누나.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믿었던 사람, 피를 나눈 동생,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1시간 전에 신고했어요. 모든 증거와 함께요. 뭐?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계집애가. 태수가 유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태수야. 제가 유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비켜, 누나. 안 돼. 그때 비용.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다 끝났어. 경찰관들이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정태수 씨, 사기, 횡령, 문서위조, 약물 강제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수는 끝까지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끌려가면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누나, 미안해.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트럭에 실렸던 육수통과 재료들이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았어요. 저와 유나는 도연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유나야, 내 어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그런데 넌 어떻게 알았어? 태수가 그런 짓을 하는 걸.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장례식 후에 도연 씨 폰을 확인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도연 씨가 식당 매출과 관련해서 이상한 점을 메모해 놓았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삼촌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라진 거야? 네. 삼촌을 미행하면서 증거를 모았어요. 유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도연 씨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제가 지키고 싶었어요. 저는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안해, 유나야. 내가 너를 오해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유나도 저를 안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갑자기 사라졌으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도연이 방에서 도연이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고에 들어가 육수통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어머니, 육수 아직 따뜻해요. 유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 살아있구나. 그 순간 유나가 배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유나가 제 손을 잡아 배에 갖다 댔습니다. 통통.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저 임신했어요. 도연 씨 아이예요. 4개월 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내 어머니, 도연 씨가 돌아왔어요. 다시 피어나는 연꽃. 석 달 뒤, 유나가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 제 품에 안겼을 때 도연이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연아야, 할머니다. 아기는 눈을 뜨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마치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애기 닮았죠? 도연 씨. 응, 똑 닮았어. 태수는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약물 강제 투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태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태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나는 제 옆에서 국수를 삶고 있습니다. 등에는 연아를 업고 있어요. 어머니, 물이 끓으면 면을 넣으면 되죠? 그래, 그런데 한꺼번에 넣지 말고 조금씩 넣어. 네. 유나는 조심스럽게 면을 넣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요. 따뜻합니다. 가게 간판 연화 면옥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30해를 지켜온 이 가게. 이제는 유나와 연아가 함께 지켜갈 겁니다. 할머니, 단골 할아버지가 들어오십니다. 오늘도 잔치국수지? 그럼요. 할머니가 만든 국수가 최고지. 고맙습니다. 금방 나갑니다.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습니다. 연아가 엎인 채로 손을 흔들어요. 까까? 그래, 할머니가 만든 국수다. 저는 연아의 볼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국수. 가족이 함께하는 이 순간.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은 떠났지만 의심했던 사람이 곁에 남았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은 국수 한 그릇에도, 육수 한 냄비에도,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에도 담겨 있다는 걸. 연화면옥.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우리 가게. 그리고 우리 가족.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문희 할머니는 유나, 연아와 함께 연화면옥을 운영하고 태수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하기도 하고 의심했던 사람이 가장 큰 은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 그걸 믿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